세이프 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로파일러 표창원이고요. 여러분께 오늘 범죄 예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범죄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언론, 뉴스, 방송을 보시면 참 흉흉하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끔찍한 성폭행 사건,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상에서도 N번방 사건이니 하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범죄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사기 범죄 역시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있죠. 범죄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려면 우선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간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해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인간의 가장 강한 동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에 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또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기쁨,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쾌감이라고 하죠. 인간의 대뇌에는요, 이 중심에 변연계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 선조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선조체라는 기관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쾌감을 느낍니다. 만족감, 기쁨, 즐거움,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데, 문제는 살아나가면서 가족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우호적인 감정, 열심히 일한 성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쾌감 중추가 활성화가 되고 기쁘고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쾌감 중추가 활성화가 안 돼서 쾌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 다른 잘못된, 남을 괴롭히거나 빼앗거나 돈을 많이 써서 향락을 누리거나 이래야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다른 범죄의 동기, 그것은 분노입니다. 역시 우리 대뇌에는요, 전전두엽 바로 밑에 섬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작은 섬엽이라는 기관이 역시 자극을 받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불편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것이 분노, 불쾌감, 짜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표현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또 나를 모욕해서 도저히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해서 저지르는 폭력이라든지 파괴, 방화,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두 가지, 쾌감과 분노,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다룰 줄만 안다면 범죄 사건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려워서 무척 많은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사회라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 나만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리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쾌감 중추를 제대로 자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그게 피로해지고 뭔가 나를 기쁘게 해줄 쾌락거리를 찾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나를 분노케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사회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 사회라는 것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우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성과를 요구합니다. 뭔가 달성하도록 자꾸 요구하죠. 어렸을 때는 성적을 잘 올려라, 좋은 학교 가라, 경쟁에서 이겨라, 그리고 취직해라. 취직하면요, 뭐 판매량을 올려라, 또는 내려진 지시를 이행해라. 여러 가지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잘 해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만 잘하기만 하면 되나요?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경쟁이란 걸 붙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입시에서 낙방하기도 하고요. 성과급에서 떨어지고 진급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취직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가 있죠. 인간관계라는 거. 나에게 주어진 목표, 성과도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치열한 경쟁도 힘들게 하죠. 이것만 있어도 어떻게든 견뎌낼 텐데 여기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보다 높은 상사가 있다거나 또는 동료가 있다거나 후배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다거나 자꾸 신경을 긁게 만든다거나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여기에 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적응이란 걸 해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내가 적응을 해서 이 사회 내에서 내 자리를 찾고 살아나가려고 하겠죠. 그 적응의 유형이 5가지 정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적응형, 동조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트라고 하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이 사회가 제시한 규정대로, 방법대로 열심히 잘해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 주로 이들을 동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번째 유형은요, 반사회형이라고 합니다. 이 반사회형은 사회에서 요구하고 제시하는 목표는 달성하고 싶어 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은 정해진 합법적인 그건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기 싫어합니다. 뭔가 빨리 지름길로 혹은 남을 속이거나 법을 어겨서 목표만을 취득하려고 하죠. 절도, 강도, 사기 다 그런 거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언제. 부동산 투기 마찬가지죠. 그리고 뇌물 주거나 협잡하거나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반사회형 적응 양식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3번째 유형은 뭘까요? 의례형. 의례형은 우리 사회의 비밀을 꿰뚫어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저 높은 곳에는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 그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 이야기고 소수의 천재들 이야기지. 난 아무리 애써도 저 높이는 못 올라가.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합니다. 그냥 큰 목표 없이, 큰 욕심 없이 그날 가족과 함께 또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소시민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죠. 이 의례형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은 최선을 다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확천금, 큰돈, 강남의 아파트 이건 내게 생기지 않으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왜? 그게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고 내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도덕의식, 준법의식, 시민의식, 민주의식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장 숫자가 많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실한 직업인들, 노동자, 자영업자 이분들이 다 의례형에 해당되는 거죠. 4번째 유형은 도피형입니다. 의례형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목표는 없죠.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수단마저 포기합니다. 내가 뭐하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누구 좋은 일 시켜주느라고. 그래서 취직을 잘 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취직해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무료함, 앞서 말씀드렸던 쾌감 중추의 자극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자극하는 다른 걸 찾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 어떤 분은 음주, 어떤 분은 게임 이런 것에 막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쁜 톱니바퀴 같은 현대의 경쟁사회 속에서 이탈해 계신 분들, 이분들을 흔히 우리가 도피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반항형에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항형의 적응은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목표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 세상 큰일 났어. 불공정을 내가 뜯어 고쳐볼 거야. 혹은 지구가 지금 아파하잖아. 환경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사회운동 또는 정치적인 운동 그리고 시위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반항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 모두가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조형, 참 잘 나가고 열심히 일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탄탄대로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횡령 범죄자가 된다거나 뇌물수수를 한다거나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 중에도 장관 중에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그리고 검사도 판사도 갑자기 잘 나가던 동조형 엘리트에서 반사회형으로 바뀌어서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2번째 유형, 의례형.
이 반사회형은 당연히 문제고요. 의례형 같은 경우에도 이 성실하게 큰 욕심 없이 열심히 살아나가시는 평범한 소시민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무슨 카스테라 사업하다가 망해서 결국 이 기생충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살인까지 이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평범한 소시민도 예를 들어 그런 잘못된 대규모 그런 그 사기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다단계라든지 어떤 주변의 어떤 친인척의 잘못된 요청이나 유혹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거나 거액을 빚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례형 평범한 소시민들이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도피형 역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도박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또는 마약에 빠지고 게임 중독 등에 빠졌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반항형 역시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 세상의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라고 반항하면서 사회에 맞대응하시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 뭐 성공해서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뇌물수수나 정치적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 다이내믹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 사회가 있고 범죄가 그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이 쾌감 동기와 분노 동기가 있고 사회와 만나서 5가지 유형에 적응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범죄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그럼 개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환경에 처했어도 유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모범 시민이나 경찰관이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죠. 바로 이 개인의 선택이란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범죄 심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림이 하나 떠 있을 텐데요. 시소입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우리가 즐겨 타던 시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타죠. 시소라는 것은 양쪽의 무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분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수냐면 분모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 윤리의식, 준법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법을 어기지 않을 거야, 남을 해치지 않을 거야, 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 거야 라는 나의 신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에서 나에 대해서 조성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는 거야. 잡히면 큰 처벌받아. 처벌이 두렵지? 라고 조성해주는 환경이죠. 그리고 CCTV도 달려있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죠. 이러한 외부 환경과 내 내면에서의 준법 의식 같은 것들이 분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더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인 무엇이 있을까요? 분자인 역시 내 내면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쾌감 욕구와 분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는 쾌감을 찾기 위해서 범죄적인 술 많이 마시고 막 그런 성적인 접촉행위 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얻어서 벌어서 내가 사치향락도 해보고 뭔가 그 명품도 사보고 이러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른단 말이죠. 또는 다른 사람 미워서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생기고요. 다양한 형태의 내적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분자를 차지하죠. 또 하나는 외적인 유혹이 생깁니다.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견물생심, 아주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인데 누가 안 지켜요. 슬쩍 가져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 나를 자꾸 자극하고 나에게 분노를 야기시켜요. 이런 대상이 야기하는 그리고 사회가 허술하고 남들도 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건 곱하기예요. 이 분모에 있는 내 내적 요소의 외부 환경이 더하기라면 분자에 있는 나의 욕구와 외부의 유혹은 곱하기입니다. 훨씬 더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 분자식에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분모에 있는 내면의 준법의식과 도덕의식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의 범죄의 통제와 감시 이걸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만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나의 욕구의 부분,
쾌락 욕구와 분노 욕구, 요걸 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고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외부에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어 역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 합리적인 선택, 우리가 마치 마트에 가면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쓸 돈이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걸 소고기를 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유를 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장갑을 사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나의 힘, 에너지, 시간, 행동 이것을 범죄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가급적이면 범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형마트 또는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얼마나 골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제품 포장도 하고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 걸 선택하세요 라고 노력을 합니까?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마케팅의 결과 우리들의 소비 행태가 정해지고 결국 우리의 소비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게 최근에 넛지 이론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된 거죠. 강요한 게 아니라 또는 아주 강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패턴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사회 메커니즘이 그렇죠. 범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의 교육, 문화 또는 언론 보도 등을 종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급적 범죄적인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범죄가 아닌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사회와 각종 문화, 교육, 메커니즘이 해야 할 역할인 거죠. 자,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의 마지막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의식의 요인입니다. 앞서 제가 주로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 범죄 심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범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측하지 못할 합리성의 범죄를 벗어나는 그 설명은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기억도 못하는 그 시절에 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애정과 관심을 듬뿍 쏟아주어 주시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 긍정적이고 따스한 나의 감정과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것이 축적이 되죠. 반면에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그 어린 시절에 열악한 환경, 기저귀도 잘 안 갈아주고 막 싸우고 또는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득 찰 경우 우리 무의식에는 아주 검고 어둡고 무서운 그런 영향과 힘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외부적 환경과 만나면 촉발 요인이 되어서 빵 터지면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실질적인, 실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죄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에게는 쾌감과 분노라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감정적, 정서적 동기가 있다. 그것이 우리 대뇌의 작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쾌감 중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 무료하고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감 중추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분노 동기가 있죠. 대뇌의 섬엽이 자극돼서 분노를 느끼게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불편함이 느껴지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표출하고 해소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어떤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쾌감이라는 것을 범죄가 아닌 합법적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서로 기쁘고 좋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이게 안 될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잘 갖춰지지 않으면 역시 범죄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 복잡다기한 상황이 이러한 쾌감 중추와 분노 중추의 조절을 쉽지 않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 이걸 감안하신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죄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특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 범죄에 대해서 커다란 불안, 두려움, 공포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패닉이라고 하죠. 공황. 너무너무, 이불 밖은 너무 무서워. 나가면 안 돼. 강도 있지, 폭력 있지, 절도 있지, 성폭행 있지, 살인 벌어지지, 범죄로 가득 찬 무서운 저 세상, 밖에 나가면 안 돼. 아이들아, 너희들 나가지 마. 이러한 패닉 공포에 빠지시면 오히려 우리 사람의 사고작용이 상당히 위축당하게 되고요.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해지니까 혹시 속을까봐 또는 폭력을 당할까봐 사회관계가 위축됩니다. 협소해집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불안감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그런 충돌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립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보자면. 범죄를 두려워하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 범죄에 대해서 막 초조불안 신경 쓰는데 그게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참 모순과 역설이 우리 사회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패닉, 공황에 빠질 정도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우선 털털 털어버리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화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 어린 시절에 이야기하던 이솝 우화 중 하나죠. 저 이디오피아에 한 엄청나게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이를 못 갖다가 아주 늦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자라기를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안전하게 자라는 것만을 가장 큰 관심을 뒀어요. 자기 재산과 이 가족 다 물려받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밖은 위험한 거예요. 우선은 사자가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니까. 가장 무섭죠.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 강도들, 유괴범, 납치범 다 무서워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일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혹시 나갈까 봐 문에다가 못을 치고 밖에다가 다 이 잠금 장치를 하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대신에 넓은 집 안에서는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마련을 해 두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커나갈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밖을 보니까 밖에서는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호기심도 생기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왜 난 밖에 못 나가요? 세상은 너무 위험하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네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되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래도 너무 지루하고 밖이 궁금하니까 이 아이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못 나가고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런데 딱 벽을 보니까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사자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못 나가게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자였거든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단다. 사자랑 맞서서 네가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자가 너무 밉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못 나가잖아. 그래서 벽에 걸린 사자 그림을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 사자 그림 뒤에 있었던 나무의 가시가 손에 박혀서 결국 이 아들은 죽고 말죠. 이것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사자의 비극 이야기입니다.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지나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는 존재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특히 확률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비 오는 날 번개가 칠 때 그 번개에 내가 맞을 확률보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습니다. 통계상으로.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비 오고 번개가 예상되는 그런 악천후 날 골프 치러 나가서 골프 이 금속 재질을 들고 다닌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 번개를 맞는 통계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죠. 혹은 그 번개가 주로 많이 내려치는 피레침 같은 것을 붙들고 서 있다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런 메커니즘, 정황들,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이것들을 조금 피하는 안전한 생활을 해 나가시면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 드라마나 공포 영화에서 본 범죄 장면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두렵고 공포를 느끼면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은 범죄 예방에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좀 알자.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께서 범죄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께 가끔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메커니즘 하에서 어떤 범죄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러한 범죄 발생의 그런 그 정황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다. 특히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범죄들 주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셨다가 그런 위험 요소만 잘 제어하시면 충분히 안전하면서 자신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렇게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습관을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거죠.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도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두운 곳 혼자서 밤늦게 술 드시고 다니시는 건 피하시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그 나의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나 또는 사회생활의 특성상 어두운 또는 골목길 같은 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어두운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그리고 조명도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긴급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겁니다. 휴대전화라는 우리에겐 아주 효율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면서 지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내가 늘 다니는 곳에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출소나 지구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112를 통해서 연락해서 오시는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찰의 지원 방식이지만 가까운 곳에 지구대 파출소의 연락처를 미리 내가 알고 있다가 간편번호로 저장해 두고 만약에 위험할 때는 바로 누르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범죄로부터의 예방의 설계입니다. 나를 디자인하고 나의 생활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편의점이라든지 혹은 그 야간에 영업을 하고 그 특성상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위험할 때 뛰어갈 수 있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좀 친숙해 두시고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나의 안전 생활에 대한 설계를 해 두시는 것, 각각의 그런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운송수단, 이동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택시, 각각의 그런 경우에 맞춰서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위험한 곳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내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 일단 유사시에 나에게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바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그러한 연락에 언제든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있죠. 그 순서대로 쭉 준비를 해 두시는 비상 연락망의 완비,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위급사항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그분들께 한번 연락을 해보고 안부 전화 나누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이 언제든 대비하실 수 있는 평상시에 연락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조금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마주칠 수 있는 위험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해 두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쭉 뽑아 보시는 겁니다. 본인의 특성, 직업, 나이 또는 생활의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은 다 다르실 거입니다. 빈집털이범, 혹은 강도범, 혹은 뭐 스토킹, 혹은 디지털 성폭력, 뭐 폭력, 협박, 사기, 각각의 본인을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요. 그 특성에 맞는 범죄 위험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위험 신호가 발생을 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자기만의 안전 매뉴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안전 매뉴얼을 만드시게 되면요, 그 다음 숙제가 따라 나오죠. 그걸 그냥 매뉴얼로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글 속에만, 책 속에만 있는, 죽어 있는 매뉴얼이 되는 거죠. 이걸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씩 내가 실습을 해보는 거죠. 거울을 앞에 두고 연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예를 들어서 이동 경로, 누군가 나를 자꾸 따라온다. 스토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불안하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따라오지? 혹시 다른 쪽으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같은 집 방향인데 우연하게 시간이 맞았을 뿐인데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은 나에겐 위험 상황입니다. 그럼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준비한 매뉴얼이 있다면 한번 이동 경로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따라오나. 이 시간대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따라오나.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위험이 확인된다면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 단계의 매뉴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1366이라든지 이런 스토킹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연락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위험이 심각하다면 112나 지역에 있는 경찰관서에 연락을 하셔서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러한 그 매뉴얼을 딱 준비해 두고 계셨다가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을 갖추시게 된다면 위험으로부터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귀찮다고요? 힘드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냐고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좋다면, 된다면 너무나 다행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범죄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느끼시느냐, 예상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두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은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범죄는 나에게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안전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으시고 그런 위험도 평상시에 느껴본 적도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한 번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머릿속에 담아만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범죄에 대한 위험이 실제한다. 뭔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늘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실무적인 대응책을 한 번씩 받아 적어 두셨다가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나요. 어떤 효과느냐? 한 가지 효과는 실제로 범죄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효과죠. 둘째는 그런 범죄가 실제하지 않고 나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나의 두려움과 공포의 요인이기만 하다면 내 마음의 평온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러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니 나는 이제 안전할 거야라는 그런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범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만으로는 그래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협력체와 함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내가 지역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것이 어떤 공공주택 단지일 수도 있겠죠.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원룸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주택가일 수도 있겠고요. 그곳마다 나름대로의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요회도 있죠. 아파트의 그 입주자 대표 회의도 있죠. 그리고 뭐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일 테고 또는 주택가의 그 이웃도 반상회도 있고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뭐 교육, 문화시설 이런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역에 경찰이 있죠. 대전광역시 그리고 여러분 사시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 제도, 인력, 조직, 프로그램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나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제안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도 획득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지 나를 위한 서비스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나를 연계시키고 참여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범죄 예방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금 범위를 이렇게 좀 넓혀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내가 일부가 될 수 있고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범죄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걸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본인 스스로가 통제 조절을 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가 무척 많이 만나봤잖아요. 범죄 프로파일러로서 연쇄살인범도 만나보고 아동 성폭력범도 만나보고 그리고 뭐 영아 살해범, 별의별 범죄자들, 강력범죄자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공통적으로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라는 물음이었죠. 이들이 모두 함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재벌을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주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삶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소망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켜내기만 한다면 많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 범죄자들에게는 꿈 같은 삶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걸 평범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누리는 저들, 또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저들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던 범죄학자가 있어요. 헐시라는 범죄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바는 딱 4가지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범죄자들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차이, 딱 4가지에서 나뉘어진다.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애착입니다. 애착.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애착인 거죠.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쁜 우리 아기, 이게 애착인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그렇게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니까 역시 제가 만나봤던 그 수없는 흉악범죄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무척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머리로부터 짜내려고 기억에서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못 찾아냈어요. 그런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래요.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단 한 명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가 이런 범죄자가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람 한 사람 못 찾아내겠단 말이죠. 애착 관계가 완전히 단절 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헐시가 이야기한 바로 이 애착이 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 4가지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신념입니다. 신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의 이 분수식을 말씀드렸을 때 분모에 있었던 내 내면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는 안 저지를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치지는 않을 거야. 그런 내 안의 신념,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절대로 나는 범죄라는 선은 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신념을 갖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 범죄라는 방식을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신념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신념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대화, 읽는 책들, 스스로가 마음가짐에서 자신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기의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로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 범죄자가 되느냐, 범죄자가 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세 번째 요인은 전념이라는 겁니다. 전념. 내가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서 노력하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구두 수송공이 될 거야 라는 전념의 대상이 있어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할아버지 쫓아서 열심히 하는 독일의 소년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아주 낡은 제 중고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쳐주시는 동네에 할아버지 정비공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끔씩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손자를 데리고 오셨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할아버지 조수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가끔 물어봤죠. 너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낫지 않아? 할아버지 도와드리는 거 없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요? 나는 커서 할아버지처럼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될 건데요. 그에게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념의 대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고, 야구선수가 되고 싶고,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터가 되고 싶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열과 성을 다 쏟아서 전념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것을, 그 꿈을 위해서라도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 아닙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저도 무척 많이 만나보고 강의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지만 커서 뭐가 될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또는 공무원이요. 왜 공무원이요? 엄마 아빠가 되라고 하니까요. 자기에게서 나와야 전념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대상이어야 그것이 전념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거. 부모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안정되게 먹고 살려면 공무원 해야 돼.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예술인이 뭐니 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킨 대로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되면 전념이라는 요소를 부모님이 박탈해 가는 겁니다. 외부인이 박탈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본인의 의지와 달리 외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분노 욕구가 자극되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전념의 경험과 역사와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범죄라는 방식, 수단을 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 하나가 또 있죠. 그건
참여입니다. 참여. 과연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요새 뭐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열풍이죠.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중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깍두기라는 게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그게 뭐랄까요? 좀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 깍두기란 건 참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축구를 할 때도 축구를 잘 못해도 힘이 없어도 빨리 달리지 못해도 혹은 다쳤거나 아픈 아이도 깍두기로 참여시켜줬어요. 모두에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줄반장, 청소반장 모든 아이들에게 각각의 역할, 각각의 참여의 자리를 만들어 주던 저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 유혹에 대한 면역력, 저항력이 강해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이 참여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뛰어나고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만 중복돼서 참여의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자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그들이 그 스펙들을 차지해야 되니까 예술이건 봉사건 어떤 것이건 간에 체육이건 간에 골고루 다 각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일부에게만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범죄의 요인 4가지 중에 하나인 이 참여의 부족으로 나타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 참여의 기회를 독점했던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헐시가 이야기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4가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성인들이 골고루 가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함께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한두 가지 돈 많고 성공하고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요. 공무원과 대기업 사원이 되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각자가 자기의 소질과 취향과 목표에 따라서 전념할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는 법은 어기지 않을 거야.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남을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념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의 애착관계.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나를 믿어줘. 나를 아껴줘. 그런 어떤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애착관계. 그리고 언제나 내 자리가 있어. 학교든 뭐 종교단체이건 또는 지역사회이건 어디에선 서건 내가 할 역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팀워크,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범죄의 총량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서 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나를 혹은 내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지켜내가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여나가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귀찮게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새로 설계하고 그걸 또 매뉴얼로 만들고 실행의 연습으로 돌려서 거울 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사회가 서로 관심 가지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신념과 애착과 전념과 참여가 골고루 보장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 모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우리 전체 사회적인 전략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1차적 범죄 예방, 아예 범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건 거의 이상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요. 위기 가정 줄여내고요. 그래서 아동 시기부터 아동 학대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 폭력 피해 줄여나가고 성장 과정에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그렇게 1차적 범죄 예방을 하려면 우선 정치가 바로 서야 하고요. 예산이 제대로 잘 배분이 돼야 되죠. 교육이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문화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잘 주어져야 하죠. 복지도 제대로 잘 마련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2차적 범죄 예방, 그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과 그런 요인마다 미리 예방책을 만드는 거죠. CCTV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경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애착과 전념과 참여와 신념이라는 이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타겟을 맞춰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그 길목에서 차단하는 것이 2차적 범죄 예방이라면 3차적 범죄 예방은 이미 범죄를 한번 저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 쾌감 동기이건 분노 동기이건 그로 인해서 범죄를 잘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을 범죄로부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찾아내는 교정, 교화, 보호관찰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오늘 그 세이프 대전, 대전광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안전한 사회, 여러분도 안전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그런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이 첫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